대통령 집권 1기 당시 저항의 스타로 불렸던 반트럼프 민주당 인사들이 중간선거 경선에서 잇따라 낙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관심이 반트럼프에서 생활비와 전쟁,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일부 후보들이 패하는 현상도 나타나 올해 중간선거 경선에서는 반트럼프 혹은 친트럼프만으로 표심을 움직이기 어려워졌고 당장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쟁점이 후보 선택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당시 이른바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민주당 인사들이 올해 경선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알렉산더 빈드먼 전 육군 중령이 민주사회주의 계열의 앤지 닉슨 주 하원의원에게 패했습니다. 빈드먼은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근무하며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 조사에서 불리한 증언을 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던 인물입니다. 높은 인지도와 상당한 선거 자금을 확보했지만 이번에는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과정에 참여했던 콜로라도의 다이애나 디게트 의원은 민주사회주의 계열 후보에게 패했고 첫 번째 탄핵 심판에서 하원 측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던 뉴욕의 댄 골드먼 의원도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1.6 의사당 사태 당시 경찰관으로 이름을 알린 해리 던 역시 메릴랜드 하원의원 경선에서 낙선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민주당이 더 왼쪽으로 이동한 결과만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략가들은 트럼프 1기 당시 탄핵과 법치 수호가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였다면 지금 유권자의 관심은 생활비와 주거비, 전쟁, 일자리 같은 보다 직접적인 문제로 이동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와 얼마나 강하게 맞섰느냐보다 지금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지가 후보 선택에서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일부 민주당 유권자들은 기존 정치와 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막지 못했다는 실망감까지 나타내면서 기성 정치권 자체를 비판하는 후보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사회주의 계열 후보들이 생활비와 의료, 주택 등 경제 문제를 앞세워 기존 민주당 정치인들을 위협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피로감이 민주당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일부 후보들이 경선에서 패하면서 반트럼프 진영에서는 유권자들이 친트럼프와 반트럼프 양쪽 모두가 반복하는 정치적 갈등 자체에 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중간선거 경선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만으로 표심을 움직이기 어려워졌고 물가와 전쟁, 생활비처럼 유권자가 당장 체감하는 문제가 후보 선택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해 8월 18일 현재 40조 5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연방재무부가 공표했습니다. 69%인 22조 달러는 미국 내 공공부채로 분류됐는데 전체의 32%인 9조 1000억 달러는 외국에 빚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1조 2천억 달러로 가장 많고 영국 8,900억 달러, 중국 6,800억 달러의 순이며 한국에도 1,450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2026년 8월 18일에 끝내 사상 첫 40조 달러를 돌파해 10년 전인 2017년에 20조 달러에서 2배나 불어났습니다. 연방재무부는 8월 18일 국가부채가 40조 500억 달러를 기록해 40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 40조 달러는 10년 전인 2017년 20조 4,900억 달러에서 근 2배로 불어난 겁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2008년 금융위기와 대불경기 직후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사태 후 급격히 급증한 바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매년 2조 달러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지난해 독립기념일에 발효시킨 BBB 법으로 미국의 국가부채는 2034년까지 앞으로도 10년간 4조 2천억 달러나 더 늘어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전체 국가부채 30% 이상을 외국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부채 가운데 69%인 22조 달러는 연준과 뮤추얼 펀드 등 미국 내 공공부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체 32%인 9조 1천억 달러는 외국에 빚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국채 등을 사들여 가장 많이 돈을 빌려준 국가는 일본으로 현재 1조 2,03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영국으로 8,890억 달러를 미국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3위는 한참 동안 부동의 1위였던 중국으로 지금은 상당액을 처분해 6,830억 달러로 급속 줄어 있습니다. 4위는 벨기에로 4,810억 달러이고 공동 5위는 이웃 캐나다와 케이만 군도로 각 4,27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 미국에 돈을 많이 빌려주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10위의 대만이 3,13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12위의 싱가포르 2,720억 달러, 13위 홍콩이 2,560억 달러, 15위 인도 1,870억 달러, 17위는 사우디아라비아로 1,490억 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미국에 1,450억 달러를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별 순위에서 18위로 톱 20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끝내 40조 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미국민들의 이자와 융자 부담이 커지고 인플레이션에도 직격탄을 맞을 거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국가부채가 늘어날수록 학자 융자금 상환액은 1%, 주거비는 1.2% 내지 2.3%, 중소기업로는 1.9% 더 내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트럼프 일기 때인 2017년 20조 4,900억 달러에서 트럼프 이기 때인 올 8월 18일에 40조 달러를 돌파해 10년 만에 2배 불어났습니다. 이는 미국민 1인당 11만 6,500달러, 납세자만 보면 36만 달러씩 빚지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민들이 국가부채를 직접 갚지 않고 있어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나 실생활에서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과 경제 싱크탱크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부채가 늘어날수록 미국민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모기지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아 모기지 상환에서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주택모기지 이자율은 미 재무부 국채 10년물의 수익률과 연동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 국채 수익률이 4.7%대로 최고치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30년 고정주택모기지 이자율도 6.50 내지 6.76%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부채 40조 달러 돌파로 미국민들의 주거비는 1.2 내지 2.3%나 늘어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둘째, 주택모기지에 두세 번째로 많은 학자융자금 상환액도 1% 늘어나고 중소기업론도 1.9% 증가할 것으로 컨퍼런스 보드는 내다봤습니다. 셋째, 정부는 물론 가계에서 이자 돈 내는 데 주력하고 있어 실질적인 복지나 실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40조 달러 가운데 국채 등으로 일반 대중에게 빚지고 있는 공공부채 32조 달러에 대해 1년 이자만으로 1조 2천억 달러나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비 9,500억 달러를 추월하는 막대한 예산을 이잣돈 물기에 쓰고 있는 겁니다. 미국민들도 모기지와 학자융자 상환금, 자동차 할부와 신용카드 사용 등에서 매달 소득의 절반 이상을 쓰고 있어 생활고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국가부채 40조 달러와 가계부채 19조 달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불러와 미국민들의 소득을 보이지 않게 날려버려 빚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생활고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지난 5월 4.2%까지 치솟았다가 6월 3.5%, 7월 3.4%로 다소 진정됐으나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불안으로 언제든지 재악화될 수 있어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대도시들에서 렌트비가 끝없이 오르고 있어 연소득의 절반 이상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투베드룸의 한 달 평균 렌트비가 4,750달러로 가장 렌트비가 비싼 도시로 꼽혔고 샌프란시스코는 3,200달러, 보스턴은 3,195달러, 로스앤젤레스는 3,051달러, 워싱턴 DC는 2,500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민 가구의 31% 내지 35%인 4,610만 내지 4,680만 가구는 매달 렌트비를 내고 살아가는 세입자들입니다. 4,600만 내지 4,700만 세입 가구에 살고 있는 개인들은 1억 200만 내지 1억 300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렌트비는 팬데믹 이래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업체인 진로우가 집계한 미국 대도시들의 평균 렌트비는 투베드룸일 경우 월 $1,790, 연 $21,48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만에 2.2% 또 오른 것입니다. 미국 세입자들은 번 돈의 절반을 넘는 54%를 렌트비를 비롯한 주거비에 쓰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렌트 가정들도 연소득이 10만 $7,800를 기록하고 있어 저소득층은 가구 단독으로 까다로운 아파트먼트 등을 렌트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렌트비는 역시 뉴욕시로 한 달 평균 $4,750, 연 $5만 $7,000를 내고 있어 연소득의 53%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 산호세로 월 $3,930, 연 $4만 $7,000를 렌트비로 내고 있으나 연소득이 월등히 높아 소득의 42.5%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샌프란시스코로 렌트비가 월 $3,200, 연 $3만 $8,400이며 연소득의 절반을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스턴으로 렌트비가 월 $3,195, 연 $3만 $8,350로 연소득의 56%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로 렌트비가 월 $3,145, 연 $3만 $7,740로 연소득의 60%를 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로스앤젤레스로 렌트비가 월 $3,051, 연 $3만 $6,600이며 연소득의 60%나 투입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렌트비가 월 $2,500, 연 $3만 달러로 나타났고 연소득이 $16만 $5,000여서 52%를 주거비에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통상적으로 소득의 30% 정도를 주거비로 써야 양호한 것으로 간주돼 왔으나 팬데믹 이래 집값이나 렌트비, 전반적인 물가는 급등하고 있는 반면 임금, 소득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미국 대도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빚이 계속 늘어나면서 90일 이상 연체하는 비율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민 가구의 신용카드 빚은 2분기에 1조 2,60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210억 달러, 1.7% 더 늘어났으며 1인당 카드 빚은 6,715달러이고 평균 4.4개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민들의 생활고를 보여주는 신용카드 사용빚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한 미국민 가계부채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빚은 2분기에 1조 2,600억 달러로 1분기보다 210억 달러, 1.7% 또 늘어났습니다.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빚은 지난 연말 1조 2,8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올 1분기 소폭 감소했으나 2분기에 다시 늘어난 겁니다.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빚에서 심각해진 것은 90일 이상 연체한 비율이 12.8%로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범죄 연체율보다 신용카드 빚의 연체율이 위험스럽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포브스가 분석한 신용카드의 APR 이자율 평균은 21.52%나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APR로 평균 신용카드 빚인 6,715달러를 페이오프하려면 93 빌링 사이클 동안 7,000달러를 더 납부하게 돼 원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주축인 45세에서 60세까지의 X세대는 4.4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1인당 평균 9,560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29세에서 44세 사이인 밀레니얼들은 평균 3.4개의 신용카드로 1인당 평균 6,961달러의 카드빚을 갖고 있습니다. 61세에서 79세 사이인 베이비 부머들은 4.4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1인당 평균 6,795달러의 카드빚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기 전인 18세에서 28세 사이인 Z세대는 2.2개의 신용카드를 갖고 평균 3,493달러의 카드빚을 지고 있습니다. 캐피털원 은행이 집계한 각 주별 신용카드 사용 부채를 보면은 알래스카가 주민 1인당 평균 9,255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워싱턴 DC로 조민 1인당 카드빚은 9,124달러나 됐으며 3위는 인근 메릴랜드로 9,047달러로 집계됐습니다. 4위는 뉴욕으로 8,920달러, 5위는 뉴저지로 8,803달러씩 카드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주 지역들을 보면은 1인당 평균 신용카드 사용빚이 캘리포니아는 8,559달러, 플로리다는 8,637달러, 조지아는 8,663달러, 버지니아는 8,353달러, 텍사스는 8,18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인공지능이 빠르게 일자리를 바꾸면서 미국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전공 선택에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AI 때문에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걱정했고, 실제 전공을 바꾼 학생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특히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 사이 단순히 취업이 잘 되는 전공보다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가 새로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의 확산이 미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9%는 AI로 인해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졸업 이후 노동시장을 낙관적으로 바라본 학생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22%는 일자리 불안 때문에 이미 전공이나 세부 전공을 변경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생은 회계학을 공부하다가 AI가 수업 과제의 상당 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뒤 재무학을 복수 전공으로 추가했습니다. AI가 반복적인 회계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금융 전반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함께 갖추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AI 시대일수록 취업만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겠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뉴욕의 한 대학생은 어차피 AI가 거의 모든 직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도전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의 고민은 어떤 전공이 AI로부터 가장 안전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과 기업들이 주목하는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특정 전공 하나가 미래의 취업을 보장하기보다는 AI를 제대로 활용하면서도 그 결과가 맞는지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AI 사용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AI가 내놓은 답의 오류를 찾아내고 윤리적인 문제를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교육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 역시 AI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취업 전망과 연봉을 기준으로 컴퓨터 공학이나 회계, 금융 등 특정 전공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전공 이름만으로 미래의 안정성을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선택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면서 AI 활용 능력과 의사소통, 판단력까지 함께 키우는 것이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AI가 어떤 전공을 없앨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AI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시대로 대학 교육의 기준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FBI 연방수사국은 2025년도에 살인 등 강력범죄가 전국 통계를 내기 시작한 90년 만에 역대급으로 급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들의 강력범죄는 지난해 전체로는 9.7% 감소했으며 특히 살인과 강도는 1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첫 해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과 국가방위군 동원 덕분인 듯 주요 도시들의 강력범죄가 90년 만에 가장 많이 급감한 것으로 FBI 연방수사국이 공표했습니다. FBI가 미 전역의 17,075곳의 사법당국으로부터 보고받은 강력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첫 해인 2025년 한 해 전체 강력범죄는 전년보다 9.7%나 감소했습니다. 9.7% 급감한 것은 FBI가 1936년 강력범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90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락한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강력범죄 중에서 살인은 전년보다 18.1% 급감했으며 강도는 18.5% 급락했습니다. 미국에서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4.1명으로 줄어들어 1955년 최저치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성폭행은 7.6%, 가중폭력은 7.2% 줄어들었습니다. 재산범죄는 전년보다 12.4% 줄어들었습니다. 재산범죄 가운데 차량 절도는 22.7%나 폭락했으며 가택 침입 절도는 15.8%, 단순 절도는 9.8% 감소했습니다. 미국 내 60여 곳의 대도시들의 강력범죄가 특히 눈에 띄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범죄 가운데 대도시들의 살인사건은 2025년에 12.2%나 급락했습니다. 특히 뉴저지 뉴욕에서의 살인사건은 17건에서 6건으로 64.7%나 급감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의 살인사건은 11건에서 4건으로 63.6%나 감소했습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 카운티와 텍사스 알링턴의 살인사건은 전년보다 각 60% 급락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살인사건은 82건에서 46건으로 43.8%나 급감했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살인사건은 바이든 시절인 2022년부터 감소세를 타기 시작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펼쳐지면서 자연스럽게 강력범죄를 억제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워싱턴 DC와 멤피스 등지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방위군까지 장기 투입하며 치안 활동에 동참하고 있어 범죄 예방과 퇴치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현재 39조 9,27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40조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1년에 2조 달러 이상 늘어나고 있으며 이자만으로 연간 1조 2천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국방비를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끝내 앞자릿수가 또 바뀌면서 40조 달러 초읽기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18일 현재 39조 9,27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40조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40조 달러의 국가부채는 3억 4,300만 미국민 1인당 11만 6천 달러, 납세자 1인당 35만 9,700달러씩 빚지고 있는 셈입니다. 40조 달러의 국가부채 가운데 재무부 국채를 비롯한 공공부채는 32조 7,321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 40조 달러는 한 해 GDP 국내 총생산 32조 6,300억 달러 많아져 122.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1년에 적어도 2조 달러 이상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30조 9,300억 달러를 기록하더니 2023년에는 33조 1,70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2024년에는 35조 4,600억 달러, 2025년에는 37조 6,4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국가부채로 지출하고 있는 이자만 해도 1년에 1조 2천억 달러나 돼서 국방비 9,5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세금으로 5조 5,843억 달러를 거둬들이는 반면 지출은 7조 2,600억 달러를 쓰고 있어 연방적자만 1조 6,77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분야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의료비로 현재 1조 9,886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으로 1조 6,546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많이 내고 있는 이자만 해도 1조 1,163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국방비로 9,461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K문화에 대한 관심이 패션과 액세서리 분야로도 확산하면서 한인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진주부터 한복과 어울리는 유색 보석까지 다양한 주얼리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과 LA에서 주얼리 사업을 펼쳐온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새로운 매장을 열고 워싱턴 수도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합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과 LA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온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에 진출합니다. 고베 주얼그룹은 18일 애난데일 리틀리버 턴파이크에 고베펄 버지니아를 열고 주얼리와 핸드백 등 패션 상품을 선보입니다. 올해 창립 26주년을 맞은 고베 주얼그룹은 이번 버지니아 진출로 LA와 뉴욕에 이어 워싱턴 수도권까지 3개 지역의 판매 거점을 갖추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K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적인 의상과 주얼리를 함께 연출하려는 소비자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복이나 개량 한복을 입을 때
옷의 색상과 어울리는 유색 보석을 함께 착용해 전통적인 분위기를 더욱 살리는 스타일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뉴욕과 LA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 오픈하게 되는 상설 매장 버지니아 고베펄입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이번 행사에서 많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상품은요, 추석을 위해서 칼라스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진주 역시 연령이나 유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입학이나 졸업, 가족 기념일 등에 선물할 수 있는 스테디셀러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목걸이 앞부분뿐 아니라 뒤쪽 잠금 장치 자체를 장식처럼 디자인한 제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를 올리거나 짧은 헤어스타일을 했을 때 잠금 장치를 살짝 드러내 하나의 장신구처럼 연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열고 닫기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뻐서 이런 장식은 아마 고베펄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는 보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착용자가 혼자 쉽게 잠그고 풀 수 있으면서도 착용 중에는 쉽게 풀리지 않도록 실용성을 높인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고베펄 버지니아는 진주와 유색 보석을 비롯해 랩 다이아몬드와 모사나이트 등 약 2,000여 종의 주얼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버지니아 매장에서는 주얼리뿐 아니라 뉴욕 스타일의 핸드백과 스카프 등 패션 잡화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오픈 행사는 1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주얼리 제품은 50% 할인 판매됩니다. 구매 금액에 따른 사은 행사도 마련돼 $200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스카프를, $500 이상은 산삼 티백, $1,000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산삼 진액을 제공한다고 업체 측은 밝혔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상설 매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로 찾아오시면 볼티모어나 또 센터빌 이렇게 멀리에서도 항상 여기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은 이번 버지니아 진출을 계기로 기존 보석 전문점에서 주얼리와 가방, 패션 액세서리를 함께 다루는 매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한식과 K-팝, 한복으로 넓어진 K-문화에 대한 관심이 패션으로도 이어지는 가운데 한인 주얼리 업계 역시 전통적인 진주와 유색 보석에 새로운 디자인과 실용성을 더하며 소비자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